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38세 김미연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4학년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시험 공부하다 자리가 없어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게 인연의 시작이었죠. 당시 저는 사서교육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로 힘들 때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저희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12살 아들, 9살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남편은 IT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저는 아이들 교육에 전념했어요. 서로를 너무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기에 한 번도 불신이나 의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나 봅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남편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자주 카톡 알림음을 확인하더니 급기야 모텔에서 힐링 명상 모임을 했다는 황당한 변명까지 듣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5년 동안 정말 믿었던 남편이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모텔에서의 만남이 정말 단순한 오프라인 모임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작은 전세 아파트를 구해 새 출발을 했고 둘 다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IT 회사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고 저는 도서관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 우리는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고 승진도 하면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둘째까지 태어나면서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주말이면 내 식구가 산책을 가고 방학 때면 짧은 여행을 다녀왔죠. 명절에는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봄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아이들과도 잠깐 놀아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자신만의 공간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재택근무실이라고 꾸민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와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한다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식사 시간에도 카톡 알림음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처음에는 업무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은근슬쩍 제 눈치를 보며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수상쩍었고 혼자 웃음 짓는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재킷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강남역 근처의 모텔. 그것도 한낮에 이 시간 동안 있었던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하지만 바로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물어보니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카톡 힐링 명상 모임이었어.
요즘 스트레스 관리하는 모임이거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그동안의 신뢰가 있었기에 저는 그 말을 곧바로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어요.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옷차림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더니 살도 빼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은 충동도 들었지만 15년 동안 지켜온 신뢰를 제가 먼저 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더욱 믿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으니까요. 요즘 들어 부쩍 늦어진 퇴근 시간, 주말마다 이어지는 힐링 모임,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모텔 영수증.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연결된 태블릿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카톡 메시지. 오늘 모임도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발신자는 힐링 명상 모임 유진쌤이었습니다. 남편의 태블릿에서 본 카톡 메시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힐링 명상 모임 유진쌤이라는 이름 뒤에 붙은 하트 이모티콘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남편의 태블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마음치유 힐링 명상 오픈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힐링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명상 모임. 하지만 채팅방의 내용은 단순한 힐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의 절반은 유진쌤의 셀카 사진이었고 남성 회원들의 관심과 칭찬 댓글이 끊이지 않았어요. 유진쌤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압구정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32살의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수만 명에 달했고 주로 20-40대 남성 팔로워들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더 살펴보려는데 갑자기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오늘 명상 모임 준비하느라 피곤하시죠? 제가 특별히 아로마 테라피도 준비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역시 유진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려왔지만 태블릿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충격적인 대화들이 이어졌어요. 모임 장소로 자주 언급되는 강남역 근처 모텔, 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 그리고 삭제된 듯한 흔적의 메시지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 마주한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모텔 영수증이 발견됐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시간대였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정말 단순한 힐링 모임이라면 왜 하필 모텔에서 만나는 걸까요? 카페나 스터디룸도 많은데. 주말 남편은 또다시 힐링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남편의 위치를 추적했어요. 내비게이션 앱으로 본 남편의 위치는 역시나 그 모텔 근처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모텔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 그러다 남편과 마주치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차 안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 시간 뒤 남편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뒤를 따라 나온 한 여성.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미용실 원장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힐링 명상 모임 있었어? 제 질문에 남편은 잠시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도 배웠어.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 거짓말이 너무나도 뻔뻔했기 때문이에요. 15년 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디지털 포렌식을 독학하고 삭제된 카톡 내용을 복구하는 방법도 찾아보았어요. IT 회사 대리로 일하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태블릿과 연동된 모든 기기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삭제된 대화 내용에는 둘만의 은밀한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모텔에서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점심시간을 이용한 짧은 데이트도 있었어요. 회사 재택 근무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 그녀를 만났던 기록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진이라는 여자의 정체였어요. 그녀는 힐링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기혼 남성들의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모임이었지만 실상은 은밀한 만남을 주선하는 곳이었어요.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고 개인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10일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매달 50만 원의 회비를 내고 있었고 10일 만남 때마다 추가 비용을 지불했더군요. 6개월 동안 무려 500만 원 넘는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아끼자며 주말 영어학원을 끊었던 게 바로 몇 달 전이었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반찬을 하고 주말에는 집안일을 했어요. 남편이 힐링 모임에 간다고 할 때도 무심한 듯 그래,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는 거울을 보며 서러움을 삼켰죠. 남편의 거짓말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드디어 모든 증거를 확보한 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회사 재택 근무가 끝나고 돌아올 시간에 맞춰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증거가 담긴 태블릿과 영수증들, 위치 추적 기록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에는 업무용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분명 오늘도 그녀를 만나고 온 걸 거예요. 남편은 거실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을 본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그냥 힐링 모임일 뿐이라며 순수한 명상 수업이었다고 우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거래 내역을 보여줘도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여줘도 남편은 끝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 잡아댔어요. 오히려 제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과 변명이 이어질수록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을 싸는 제 모습을 본 남편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이미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이들은 계속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틀 뒤 남편에게서 길고 긴 사과 메시지가 왔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든 게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죠.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그 애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저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카톡방도 모두 나가고 태블릿도 초기화했으며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죠. 하지만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의 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주식 투자 스터디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오픈 채팅방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새벽에 울리는 카톡 알림음, 주말마다 이어지는 투자 모임,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늦은 퇴근. 모든 것이 처음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더욱 교묘하게 흔적을 숨기려 했죠.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차 조수석 아래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의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바로 이틀 전. 남편이 긴급 회의가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한 그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 민간 법률 상담소의 조언, 그리고 은밀히 준비해둔 이혼 서류.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거짓말쟁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할 순 없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증거 수집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행적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이런 증거들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요. 어떡하죠? 휴대폰을 보던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주식 스터디 지원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바람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온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났어. 도와줘. 남편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주식 투자 모임에서 만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 그녀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승진은커녕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남편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치 제가 여전히 그의 편인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동안의 일은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어려움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참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모든 걸 알고 준비해왔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을 강요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번만 도와줘. 내가 다 잘못했어. 이혼만은 안 돼.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유진쌤이었어요. 남편의 첫 번째 불륜녀였죠. 그녀 역시 임신 사실을 알리려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남편은 두 여자 모두에게서 임신 소식을 들은 것이었고,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며 오열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의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남편의 두 번째 바람, 그리고 두 명의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먼저 믿을 만한 형사 사무소를 통해 증거 수집을 의뢰했습니다. 두 여성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과거 이력도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런 수법으로 여러 남성들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힐링 명상 유진쌤은 실제로는 미용실 원장이 아닌 성인업소 출신이었고, 주식 스터디 지원이라는 여자는 전문적으로 부유한 기혼 남성들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전과가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과 함께 두 여성의 사기 행각을 고발했어요.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불륜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일 수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준호 씨 부인 되시죠? 남편분이 사기 피해자가 맞습니다. 이 여성들 실제로 임신한 게 아니었어요. 전문적으로 남성들을 유혹해서 돈을 뜯어내는 조직이었죠. 형사님의 말씀에 속이 쓰렸습니다. 남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경찰 조사 결과가 회사에 알려지면서 남편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시댁에 보냈습니다. 남편의 카톡 내역, 모텔 영수증, 그리고 경찰 조사 내용까지. 시부모님은 충격에 빠지셨고
시누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돈까지 이렇게나 날리다니. 시누이의 탄식이 이어졌고 시아버지는 아들의 행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크게 노하셨습니다. 채권자들의 연락도 쇄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두 여자에게 합의금을 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둔 상태였어요. 카드빚 대출,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면 좋지?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제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남편 몰래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였죠. 남편이 저지른 불륜과 경제적 파탄의 증거들은 이혼 소송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박준호 씨, 부인과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 고발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산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니까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남편을 상대로 형사 고발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1차 조정이 있던 날 남편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깔끔했던 양복 차림은 사라지고 구겨진 셔츠에 며칠 동안 깎지 않은 듯한 수염. 한순간에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미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남편은 법원 복도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지 마요. 당신이 무릎 꿇을 때는 지났어요. 차갑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판은 일방적으로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불륜 증거와 경제적 파탄의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판사님은 남편의 모든 재산을 제가 가져가는 것에 동의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유진이라는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유진의 표정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임신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서 미안해요. 그녀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조직적으로 기혼 남성들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해왔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들의 여러 피해자 중 하나였던 거죠. 하지만 당신 남편은 달랐어요. 적극적으로 저희를 찾아왔고 돈이 없다면서도 계속 만남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큰 돈을 요구한 거예요. 유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그들을 찾아가 불륜을 저질렀고 가정을 무너뜨렸죠.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과 지원이 자수를 했다고 해요. 그들의 증언으로 더 큰 조직이 드러났고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유진과 지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기혼 남성들을 상대하는 조직의 일원이었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사무실 짐을 정리하러 갔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보험은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당장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시어머니는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고 시아버지는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수술비는 제가 낼게요. 마지막 체면을 세워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도움이에요. 시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며칠 뒤 그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미연아, 이혼하자.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더 이상의 변명도 구차한 핑계도 없었어요. 양육권이랑 재산 분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난 더 이상의 자격이 없으니까.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돈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대신 갚아준 것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다 갚을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같았어요.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수락했고 양육비도 성실히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는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남편은 고향인 청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작은 PC방이라도 차려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 영업을 하니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 좋더라고요. 남편은 약속대로 매달 양육비를 보내왔습니다. 청주에서 PC방을 운영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데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조금씩 아빠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과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명절에는 아이들을 보내드리고요. 시어머니는 가끔 카페에 들르셔서 아이들 간식도 사주시고 저를 걱정해 주십니다. 미연아, 잘 지내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때면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얼마 전에는 유진이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겠다는 의미로요. 이제 저는 알아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카페에 오시는 손님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언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한 손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배우자의 거짓말과 배신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갈 필요도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저처럼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더 밝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